모아봤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방역 유공자를 위한 표창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해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의 로고를 치하했습니다. 인민일보는 7일자 신문 일면에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정부와 인민들이 코로나19와 싸운 과정을 일자별로 상세히 보도했는데요. 보통 함께 이겨내야 될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19 통제 전체 기록이란 제목의 기사는 전염병이 종식됐을 때나 쓰는 기사라는 점에서 마치 중국이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전 세계에 주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 여러 의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서는 마치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9월 1일에는 유치원 2,842곳과 초중고 학생 140만 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전파 우려 속에서도 일주일간 맥주 축제를 열어 10만 명 이상이 다녀갔고 워터파크에서는 풀파티를 열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젊은 커플들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춤을 췄습니다. 게다가 우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행사가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칭다오에서는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연례 맥주 축제에 연 인원 400만 명이 다녀갔으며 이들이 비운 맥주는 약 400톤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9월 7일 기준 2,708만 2,540명이고 사망자는 88만 3,001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아닌 발원지인 중국, 특히 우한에서 이런 대규모 축제를 연다는 건 과연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말 코로나가 종식된 게 맞을까요? 지난 7일 중국 위생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본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발 한국행 승객 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검역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5명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만일 확진자가 중국인일 경우 한국행 비자 발급 단계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받아놓고도 중국에서 출발했다면 중국 핵산검사 정확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코로나19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 가운데 증상이 없는 경우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는 반면 한국은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모두 확진자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 중국발 확진자는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무증상 감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국발 한국 승객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 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확진됐다면 중국에서 무증상 감염 상태로 있다가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중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이 나온 사례는 지난 2월 칭다오에서 체류하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전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다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 비자를 내줄 때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요. 다만 비자 단계와 실제 입국 일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인이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됐다면 중국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가 잘못됐거나 확률은 낮지만 핵산 검사 이후 입국하기 전에 무증상 감염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일부는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부에선 이렇게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중국 당국의 통계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 대비에 대한 논술집을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했던 돌발 사태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2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순을 밟는 중에 발간됐는데요. 이는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이 책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중앙이 우한의식을 강화하고 통제력을 높이며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식의 평가를 했죠.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나오는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아주 주관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중국 언론은 정말 정부와 시진핑의 국가 재난 대처가 옳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 즉 RSF는 지난 4월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서 언론자유지수란 지난 2002년부터 18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자유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77위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아시아의 언론 자유는 높은 편이 아니었지만 중국이 이를 낮추는데 더욱 한몫하고 있죠.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RSF 사무총장은 올해 선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많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세계 언론 자유지수상 국가별 순위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어 중국은 코로나19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자국의 시민 2명을 체포하는 등 언론인 1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올해 초 중국 현지의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됐을 무렵 중국 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언사를 던진 인물들이 연달아 실종된 것인데요. 변호사이자 시민기자를 자처한 천추스는 1월 24일부터 우한에 들어가 현지 상황을 SNS로 전하고 자신이 목격한 병원의 상황이나 부실한 의료체계를 비판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하던 의류 판매상 팡빈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팡빈 역시 우한 시내 병원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는 한편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또 칭화대학교 법학과 시장용 교수 역시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은 시민사회와 언론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는 정부 비판 기고문을 올린 뒤 실종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이 실종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다 보니 버뮤다 삼각지대에 비유한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버뮤다 핑핑지대로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을 비판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면 바로 해치워버리는 모습은 일본의 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여름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악화한 언론 자유 실태마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서 소중히 다뤄지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가끔 독재체제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다며 어떤 언론인들의 기자회견 접근을 거부하거나 기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와 언론사 경영진 사이에 사교관계를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 사회부의 여성 기자인 모치츠키 이소코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모치즈키 기자는 하루 2차례에 진행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끈질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모치츠키 기자의 질문에 스가 관방장관이 성의 없게 답변을 하자 23회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 통상 10분 정도인 기자회견이 40여 분으로 길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노력에 국민들이 합류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당 국가 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의 반중 전선 구축에 한국도 동참 대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3일 미 국무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서베스 전 국화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뜯어먹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합류하는 것을 보기 시작한다며 호주와 일본, 한국을 언급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일 폭스 뉴스에 출연해 중국 견제와 관련해 친구와 동맹을 갖는 것이 중심이라며 그것이 인도의 친구든 호주의 친구든 일본이나 한국의 친구든 나는 그들이 자신의 국민과 나라에 대한 위험을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전선에서 밀쳐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장담했다. 미국은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의 동맹에 동참을 주문해왔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모형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최근 전염병 대행 사태 대응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매주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조지 워싱턴대 화상대담 행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수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적으로 중국의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고조에 따라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다면서 안보와 경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중 경쟁의 심화를 언급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수고해봐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영내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반중 블록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데 중국은 한미동맹에 틈을 벌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누가 봐도 선택은 분명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질서의 약한 고리로 여기는 듯하다. 최근에도 그런 오해를 부를 만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9일 밤에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과 그에 앞서 22일 열린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 회담이 그런 사례다. 회담에선 북한과 중국의 위협 억제가 논의됐다. 당초 미국은 한미일 석자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했다. 그런데 한국은 불참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나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회의에 다녀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안 갔다는 옹색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회담이 열리기 일주일 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부산을 찾은 양재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4시간 넘게 회담했다. 우리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었다. 지난해 한일 수출 통제 갈등 때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하게 했을 때도 미관계와 민간 사이에선 중국과 러시아, 북한만 좋은 일이란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일명 쿼드를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다. 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뜻도 시사했다. 쿼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첫 아시아 순방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한 아시아 정책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묶어 중국의 세력 팽창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쿼드가 외교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피해는 경제 쪽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공급망을 짜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 서방 국가가 비판하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도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 등을 고려한 외교적 줄타기 측면이 있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친중 성향과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12월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비유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칭하면서 그 꿈에 함께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도 정강정책에서 집권하면 강력한 대중압박 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국 편을 드는 건 물론이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6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다. 이 대사는 지난 3일 조지 워싱턴대 대담 행사에서도 한미 동맹의 미래상에는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강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건 한국은 미국이 확립한 국제 질서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번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에서 20일 전당대회 때 확정한 정강정책에서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중국해에서 한행의 자유보장, 대만관계법 지원, 홍콩인권법 등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경제, 안보, 인권 등 전방 위에서 중국 압박을 약속한 것이다. 다만 일방적인 관세 전쟁에 기대지 않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미국을 떠나 해외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을 부추기는 한편 미국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